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세요.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야기. 젊은 귀족, 로마를 꿈꾸다. 오늘은 2000년 전 로마의 가장 유명한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0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한 귀족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의 가문은 비록 명성은 있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로마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돈과 인맥, 그리고 군사적 업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어린 카이사르는 똑똑했습니다. 특히 말을 잘했어요. 로마에서 웅변술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거든요. 그는 그리스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고 철학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한 건 단순히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카이사르는 이미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22살에 코르넬리아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독재자 술라가 카이사르에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죠. 놀랍게도 카이사르는 거부했습니다. 그 시절 독재자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카이사르는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겁이 없고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치 무대에 오르다. 술라가 죽은 후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로마 공화정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먼저 낮은 직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카이사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검투사 경기를 열어주고 시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화려한 축제를 벌였어요. 물론 이 모든 게 돈이 들었죠. 카이사르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권력을 잡으면 그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원전 60년 카이사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힘있는 두 사람,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 손을 잡은 거예요. 이들의 동맹을 역사에서는 제1차 삼두정치라고 부릅니다. 3명의 머리가 로마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폼페이우스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동방원정에서 큰 공을 세웠고 군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어요.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죠. 이 셋이 힘을 합치자 로마의 원로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동맹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켰습니다. 당시 율리아는 20살 정도였고 폼페이우스는 45살이었어요. 정략 결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과의 인연, 카이사르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자 관계입니다. 그는 평생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잘생기고 매력적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말을 잘했고 자신감이 넘쳤죠. 첫 번째 아내 코르넬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카이사르는 폼페이아라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스캔들 때문이었죠. 어떤 젊은이가 여자로 변장해서 카이사르의 집에 열리는 여성 전용 종교의식에 몰래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폼페이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카이사르는 즉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내가 잘못한 증거가 있습니까? 카이사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는 의심받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소.
이 말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칼푸르니아였습니다. 그녀는 유력한 원로원 의원의 딸이었고 카이사르와 죽을 때까지 함께했어요.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카이사르의 바람기가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은 다른 여성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카이사르와 세르빌리아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세르빌리아는 원로원 의원의 아내였지만 카이사르와 오랫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재미있는 건 세르빌리아의 아들이 나중에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데 참여한 브루투스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루투스가 실은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했죠. 카이사르는 로마 사회의 귀부인들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왕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이를 비난했어요. 카이사르는 모든 여자의 남편이자 모든 남자의 아내다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문이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갈리아로 떠나다 기원전 58년 카이사르는 42살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거예요.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당시 갈리아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면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로마는 갈리아 남부 일부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곳에서 5년만이라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돈과 명성,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에서는 군사적 업적 없이는 진정한 권력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폼페이우스는 이미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도 그런 명성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전투였습니다. 헬베티족이라는 부족이 갈리아를 가로질러 이동하려 했어요. 카이사르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이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게르만족이 갈리아를 침략한다, 어느 부족이 로마의 동맹을 위협한다 등등의 이유였죠. 전쟁의 천재, 카이사르는 놀라운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적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했습니다. 그의 군단은 하루에 50km 이상을 행군할 수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병사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병사들과 함께 행군했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부상당한 병사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병사들에게 후원 보상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적진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카이사르는 방패를 들고 직접 최전선으로 뛰어들었어요. 로마 군단의 명예를 지키자 하고 외치면서 말이죠. 병사들은 감동했습니다. 장군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다니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또한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갈리아 부족들은 서로를 불신했어요. 카이사르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한 부족과 동맹을 맺어 다른 부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족과 손잡는 식이었죠. 갈리아인들이 단합하여 로마에 맞서기 전에 하나씩 정복해 나간 겁니다. 기원전 55년, 카이사르는 정말 대담한 일을 벌였습니다. 브리타니아, 즉 지금의 영국으로 원정을 간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브리타니아는 거의 신화 속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끝에 있는 안개의 섬이라고 생각했죠. 원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협의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브리튼족은 용맹하게 싸웠어요. 카이사르는 완전한 정복은 하지 못했지만 브리타니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로마 장군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열광했어요. 카이사르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리아의 영웅, 베르킨게토릭스. 하지만 갈리아 정복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기원전 52년, 카이사르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족장 베르킨게토릭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어요. 베르킨게토릭스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싸우면 로마를 이길 수 없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여러 갈리아 부족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전략을 펼쳤어요. 로마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게릴라전을 벌인 겁니다. 로마군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식량을 태워버렸고 기습 공격을 반복했어요. 카이사르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군대는 식량이 부족해졌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로마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가 실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알레시아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가 8만 명의 군대와 함께 이 요새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카이사르는 알레시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리아 전역에서 25만 명의 구원군이 몰려온 겁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5만 명 정도였죠. 안쪽에는 8만, 바깥쪽에는 25만. 카이사르는 완전히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중 포위선을 만든 거예요. 알레시아를 향한 포위선과 바깥쪽 구원군을 막을 포위선, 두 개의 거대한 성벽을 동시에 건설했습니다. 총 길이가 40km가 넘었어요.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어졌어요. 로마 병사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말을 타고 전선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독려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 로마를 위해, 영광을 위해 싸워라. 마침내 바깥쪽 구원군이 무너졌습니다. 안쪽의 베르킨게토릭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부족민들을 살리기 위해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고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카이사르의 발 앞에 던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로마로 끌려가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카이사르의 개선식 때 처형당했습니다. 알레시아 전투 이후 갈리아의 저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8년간의 전쟁 끝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체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어요. 전쟁의 대가.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에서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돈이었어요. 노예로 잡혀간 갈리아인이 100만 명이 넘었고 약탈한 금과 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부자가 되었죠. 둘째는 군대였습니다. 그의 군단병들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들은 카이사르를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명령하면 로마로도 진군할 기세였죠. 셋째는 명성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를 새로운 영웅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는 갈리아 정복기를 직접 썼는데 이 책이 로마 전역에서 읽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승리에 환호했어요.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갈리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해요. 번영하던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고 문화가 파괴되었습니다. 갈리아는 로마화되었지만 그 과정은 피로 물들어 있었죠.
로마에서 벌어진 일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로마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4년,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폼페이우스의 아내였죠. 폼페이우스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기에 깊이 슬퍼했습니다. 율리아의 죽음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를 이어주던 끈이 끊긴 것을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전사했습니다. 삼두정치의 한 축이 무너진 거죠. 이제 남은 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둘뿐이었어요. 폼페이우스는 점점 원로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폼페이우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독재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고민했어요. 카이사르는 옛 친구이자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유혹은 강했죠.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에게 로마를 지킬 권한을 주었습니다. 기원전 50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요구했어요. 갈리아 총독직을 그만두고 군대를 해산하시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로마로 돌아오시오. 카이사르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군대 없이 로마로 돌아가면 정적들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는 걸. 어쩌면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죠. 그는 제안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해산할 테니 폼페이우스도 군대를 해산하시오. 우리 둘 다 민간인이 되어 평화롭게 정치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만 무장 해제하고 싶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원전 49년 1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카이사르는 북부 이탈리아의 라벤나에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루비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강이었죠. 하지만 이 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강이 이탈리아 본토의 경계였거든요. 로마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장군도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사형에 처해질 범죄였죠. 카이사르는 강가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로마와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가 재판을 받아야 했죠.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고 어쩌면 목숨도 위험했습니다. 그는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장군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택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이 원하는 건 자신의 굴복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카이사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한마디를 외쳤어요. 아네리프토 쿠보스, 마이너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제13군단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공황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서둘러 도망쳤어요. 폼페이우스도 로마를 떠났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를 막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리스로 후퇴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이탈리아를 진군하는 동안 거의 싸움이 없었어요. 도시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조차 많은 병사가 카이사르 편으로 넘어왔어요. 카이사르는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항복한 적들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영리한 전략이었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잔인한 독재자가 아니라 관용의 지도자구나. 내전의 시작.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군대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동방의 여러 왕들이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카이사르보다 훨씬 컸어요. 카이사르는 먼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폼페이우스 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빠른 작전으로 스페인을 장악한 후 카이사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장군 없는 군대를 물리쳤다. 이제 군대 없는 장군을 물리치러 가겠다. 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폼페이우스와의 결전을 위해서였죠.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두 군대가 마주섰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5만 명, 카이사르는 2만 2천 명이었어요. 숫자로는 폼페이우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두 진영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양쪽 모두 로마인이었거든요. 친구가, 형제가,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었어요.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기면 이 전쟁은 끝난다. 평화가 온다.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폼페이우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전투는 폼페이우스의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카이사르의 베테랑 군단병들은 탁월했어요. 카이사르는 예비대를 절묘한 타이밍에 투입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폼페이우스 자신은 전장을 떠나 이집트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집트 왕은 폼페이우스를 배신했습니다.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폼페이우스를 죽인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와의 만남.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왕은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카이사르는 울었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적이었지만 옛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당시 이집트는 내분에 휩싸여 있었어요. 18살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남동생이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쫓겨난 상태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를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왕궁은 그녀의 적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펫에 말려서 왕궁으로 밀반입되었다고 해요. 카펫이 카이사르 앞에서 펼쳐지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왕이 나타난 거죠. 카이사르는 42살,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어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매력에 반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권력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어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도서관 일부가 불에 타는 비극이 있었지만요.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몇 달을 머물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나일강을 여행하기도 했어요.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은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영원히 이집트에 머물 수 없었어요.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최고 권력자로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그에게 맞설 자가 없었어요. 카이사르는 화려한 개선식을 열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축제였죠. 갈리아 전쟁, 이집트 원정, 다른 전투들의 승리를 기념했어요. 수많은 보물과 포로들이 행진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어요. 카이사르는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원로원 의원이나 장군들 중 자신에게 맞섰던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직책을 주었죠. 하지만 이 관대함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 아닌가? 우리는 로마를 위해 싸운 건데. 카이사르는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전에 로마 달력은 엉망이었거든요. 카이사르가 만든 율리우스력은 지금도 기본 골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줄라이 7월는 바로 줄리우스, 즉 율리우스의 이름에서 왔어요. 그는 빈민들을 위한 정책도 펼쳤습니다. 공공건물을 짓고 공물을 배급하고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로원의 권한을 줄였습니다. 카이사르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렸죠.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독재관이라는 직책은 원래 비상시에 6개월간만 임명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평생 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는 왕관은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왕을 싫어했거든요. 로마는 공화정이었고 수백 년 전에 왕을 쫓아낸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이사르는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길한 조짐대, 기원전 44년 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어요. 로마 사람들은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점쟁이들은 수군거렸죠. 큰 변화가 올 것이다. 2월의 루페르칼리아 축제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충복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바쳤어요. 군중은 술렁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왕관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다시 왕관을 바쳤고 카이사르는 또 거부했죠. 이게 연극이었을까요? 카이사르가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려 한 걸까요? 아니면 안토니우스의 단독 행동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 칼프로니아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이었어요.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애원했습니다.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출발하기 전 한 점쟁이가 다가왔습니다. 3월의 이데스를 조심하시오. 3월 15일을 뜻하는 말이었죠. 카이사르는 웃었습니다. 3월 15일이 왔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소? 점쟁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왔지만 아직 지나가지 않았소. 3월 15일. 원로원 회의는 폼페이오스 극장 근처의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카이사르가 도착하자 원로원 의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한 무리의 의원들이 카이사르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원이 있다며 그를 둘러쌌죠. 틸리우스 킴베르라는 의원이 카이사르의 토가를 잡아당겼습니다. 카이사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폭력이오? 그 순간 카스카라는 의원이 단검을 꺼내 카이사르의 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빗나가고 말았어요. 카이사르는 필기구로 카스카의 팔을 찔러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23번의 칼에 찔렸습니다. 카이사르는 싸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브루투스를 보았습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아끼던 젊은 원로원 의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친아들일 거라고 수근거렸죠.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그리스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너마저도 내 아이야? 역사학자들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라틴어는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극작에 사용한 대사입니다. 카이사르는 토가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품위 있게 죽고 싶었던 거죠. 폼페이우스 동상 아래 쓰러졌어요. 위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갈리아를 정복하고 로마의 독재자가 된 남자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5세였습니다. 암살 이후 암살자들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폭군은 죽었다. 공화정은 회복되었다. 그들은 브루투스를 앞세워 거리로 나갔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카이사르의 시신은 광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추도사를 했어요. 그는 카이사르의 피 묻은 옷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던 카이사르의 모습이요. 보시오, 얼마나 많은 칼에 찔렸는지. 군중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들의 집을 불태우려 했어요. 브루투스와 그의 동료들은 로마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돈을 남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원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암살자 중 한 명인 데키무스 브루투스를 제2상속자로 지명했어요. 마르쿠스 브루투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1상속자는 더 놀라웠습니다. 18살 소년, 카이사르의 조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카이사르는 그를 양자로 삼고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되어 카이사르의 꿈을 이루죠. 카이사르의 유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낳았어요.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또 다른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암살자들을 추격했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필리피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웠어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이용해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만들었죠.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리온, 카이사르의 유일한 친아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존엄한 자라는 뜻이시죠. 공식적으로는 공화정의 제한 시민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끝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독일어의 카이저, 러시아어의 쌀차르는 모두 시잘에서 나온 말이에요. 황제를 뜻하는 말들이죠. 7월을 뜻하는 줄라이도 줄리우스에서 왔고, 제왕절개를 뜻하는 세사레안 섹션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카이사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카이사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카이사르는 참으로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나폴레온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꼽히죠. 그의 전술은 지금도 군사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는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갈리아 전쟁기는 문학작품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요.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유명하죠. 그는 정치적 천재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동맹을 만들고 적을 분열시키는 데 탁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야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야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관대했지만 그 관대함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적을 용서한 것은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는 로마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로마의 공화정을 파괴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로마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광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카이사르는 영웅이었을까요? 폭군이었을까요? 로마를 구한 사람일까요? 망친 사람일까요? 아마도 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위대했고
동시에 위험했어요. 그는 천재였고 동시에 파괴자였습니다. 마치며 로마의 역사는 카이사르 이후 50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만든 변화는 영원히 지속되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로마 제국도 없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도 아주 다른 모습일 거예요. 카이사르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구조에서, 우리의 법과 정치 제도에서 카이사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갈리아의 전장에서 승리를 외치던 모습, 루비콘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하던 모습, 클레오파트라와 나일강을 여행하던 모습, 그리고 원로원에서 브루투스의 칼을 보며 쓰러지던 모습. 이 모든 순간들이 함께 모여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한 평범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의 이야기.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카이사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만든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